우리 이다소 이사가 얘기한 거에서 우리가 좀 메모를 해 두셔야 될 게 시장을 예측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를 예측을 하지 않는다라고도 봐야 됩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주식 시장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 자꾸 경제 예측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도 경제 예측은 잘 안 해요. 그런 코로나 때 패닉이 일어나고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이제 복원되는 그런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거 굉장히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뭐 1400에서 2000 갔을 때 뭐 내년에 3000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는 했었지만 경제가 어떻게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거는 저는 좀 무모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전에 이제 리세션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서 리세션 얘기도 엄청 하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나게 나오죠, 지금. 네, 엄청나게 나오는데 사실 그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한 1년 뒤부터는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 리세션이라는 그 주가 조정이 오기 전에 굉장히 이제 보통은 이제 또 강한 불장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 1년 동안 농사를 어떻게 지을 건가라고 생각해 보면 아까 주도주는 그 분기 이익이 터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분기 이익이 어디서 터질 건가 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이제 최근에 발표된 게 3.7%까지 그렇죠. 떨어졌잖아요. 정말 그 데이터를 보면서 그 2년 전에 14점 몇 %까지 갔었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런 실업률이 3.7%까지 떨어지고 그런 미국의 개인들이 이제 완전 고용 상황에서 본격적인 이제 그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면서 이제 나가서 이제 소비를 하는 게 이제 정말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에 1년 뒤에 올 리세션은 저는 그렇게 걱정을 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아닌데 1년 동안 너무 사람들이 흥청망청 써버리면 그렇죠. 오겠죠, 그죠? 그렇죠. 네. 너무 흥청망청 쓰면 그러면 너무 흥청망청 쓰면 그 흥청망청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주가가 또 폭발할 그렇죠. 거고 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작년에는 HMM 같은 현대상선이 워낙 이제 구조조정은 많이 이루어졌는 상황에서 코로나는 상황 때문에 언택 때문에 세계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런 거에서 이제 큰 수혜를 받듯이 이번에 저는 이제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엄청 많아졌는데 그렇죠. 저녁때 식당에 가보면 벌써 한두 테이블 있어야 되는데 7, 8테이블 거의 막 차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유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면서 조금 이제 거리에 차가 좀 없어졌는데 또 전략 비축류 뭐 방출한다 하면서 유가가 130불 찍었다가 어제 100불 됐더라고요. 네, 유가도 이제 추세가 꺾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이제 환율도 1250원 뭐 이렇게 가다가 다시 1200원대 안정화되고 지금 발표되는 지표는 그렇게 고유가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해서 후행적으로 나오는 기사들인데 현재 지금 앞으로 소비에 영향을 미칠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빠르게 안정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4, 5, 6월 달부터는 월간 그 기업들의 월간 데이터는 잘 안 주지만 매출 데이터를 체크를 하면서 주도주 발굴에 그렇게 저도 많은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더 데이터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어찌됐건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각국 정부들의 모든 스탠스 되게 명확하거든요. 지난 코로나 2년간 정부가 지출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수요를 방어해 왔잖아요. 돈도 풀고 보조금도 주고 했던 게 결국은 수요 주체들이 기업과 민간이 둘 다 돈이 없으니까 정부가 주도로 나서서 이제 그 수요를 만들어줬었는데 어쨌든 미국도 연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뭐 새로운 정부도 마찬가지일 거고 각국의 모든 정부들이 이제 하는 메시지는 이제 나도 힘들다. 네. 언제까지 정부가 돈도 풀어주고
보조금도 줄 수는 없지 않냐. 그러면서 인플레라는 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정부의 시간은 끝났으니 이제는 민간 가게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국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돈을 번다는 얘기는 어딘가에서 수요가 창출되는 게 있는 거고, 그 시장의 수요에 맞게 맞는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결국은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 될 텐데, 그럼 어쨌든 올해 내년은 수요의 주체는 민간 가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근데 그 중에서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가게 중에 돈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딜까? 생각해보면 미국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제일 많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고용도 지금 미국이 제일 튼튼하고, 뭐 가처분 소득도 미국이 가장 튼튼한 편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기왕에 똑같은 리서치를 한다고 하면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었을 때 구매할 수 있는 무언가가 올해 이제 좀 그 주도 섹터군이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새 보면은 그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관세청 같은 데서 매달 발표들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즘은 보름마다 나오더라고요. 네, 보름마다도 나오고, 네. 그래서 뭐 애널리스트 부지런한 분들 보고서 보시다 보면 뭐 월별 수출 데이터 이렇게 그 기업별 제품별로 코드 발라서 내는 보고서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이터를 보면 최근에 특정 기업의 제품이 뭐 3월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다. 이러면은 그날 그 주식이 뭐 최소 뭐 5, 6% 이상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다음 분기가 추정치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거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작업을 해야겠지만 올해는 그 월별 수출 데이터를 조금 더 우리가 민감하게 추적을 하는 게 예년 다른 해보다 주도주를 찾는 데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즘 수출 데이터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너무 잘 나왔습니다. 네. 그게 다른 나라 월가의 이제 펀드 매니저들도 한국의 수출 데이터 본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외신에서 얘기하기로는 항상 글로벌 세계 경기에 그 벨웨더라는 표현을 쓰면서 양대 중에 이제 배를 달고 있는 대장 양대다 해서 세계 경기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한국은 유럽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딱딱 만들어서 잽싸게 이제 수출하는 나라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항상 해답을 많이 얻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제조강국이었을 때는 수출 데이터에서 힌트를 얻고, 옛날에 이제 뭐 셀트리온이 2017년, 18년도에 막 주도주 역할을 할 때도 보면 수출 데이터에서 바이오 의약품이 그렇죠. 맞습니다. 예, 데이터가 이 셀트리온의 정말 바이오 시밀러가 수출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미리 얘기를 다 해줬었잖아요. 의외의 품목이 수출이 터질 때 보면은 그렇죠. 좀 폭발적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때도 그런 바이오 의약품이 이게 바이오 시밀러의 수출품이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그런 큰 시세가 상승을 했고, 저는 최근에 주식 시장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해서 소프트웨어 이제 많은 컨텐츠 강국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주식 시장에서 제일 강한 게 보면 엔터테인먼트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쵸? 네. 뭐 JYP도 그렇고 뭐 SM, 네. 하이브 뭐 네. 보면 그리고 실제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를 또 보다 보면 저도 이제 놀라는 게, 이게 대표님도 그렇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K-팝 앨범이 많이 팔리는 국가들이 좀 정해져 있는 편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수출 데이터들은 되게 의외의 지역에서 지금 수출 데이터들이 막 그렇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찌됐건 그 우리가 이제 이게 왜 거기서 터져 올라오는지는 좀 더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미 데이터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현상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유를 찾는 작업들이 4월 이후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실업률이 이제 5%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앞으로는
미국 소비자들이 돈이 제일 많으니까 그렇죠. 예, 고용도 가장 이제 완전 고용 수준으로 들어갔고 정부에서 가장 많은 돈을 뿌려준 나라도 미국이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열광할 제품을 만들고 있는 한국의 제품은 뭔가 네. 그런데 이 제품을 중국이 카피할 수 없는 거 그러면 예, 베스트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게 지금의 주가 상승의 이유인 것 같고 이 주가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이런 경기 소비재에서 주도주의 어떤 얘가 주도주 아닌가 그런 후보군들이 이미 이제 탄생은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다수 이사님이 네네. 이제 지금 지점에 가서 5년 차라고 그러셨죠? 이제 5년 차 돼갑니다. 네. 예, 막 이렇게 막 실력이 무르익는 게 막 보이거든요. 네, 보이는데 같이 아니십니다. 그 전 직장이 그 브레인 자산 운용. 브레인 자산 운용에서 예. 네. 사실 그 브레인 자산 운용을 거쳐간 매니저들이 꽤 많잖아요. 많죠. 네. 예. 그리고 창업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네. 그 브레인 자산 운용의 대표님이 또 유명하셨던 네네. 펀드 매니저시고 그런 주식에 또 큰 한 획을 네. 그으셨던 그런 대가 밑에서 또 한 3년을 그쵸. 일하셨으면서 거의 3년 했습니다. 아마 많은 걸 배우셨을 것 같거든요. 되게 그쵸. 네. 네. 제가 그 박건영 사장님 모시고 이제 일하면서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 사실 제일 이제 인상적이었던 거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애널리스트 할 때 제가 분석하는 어떤 분석 모델과 펀드 매니저 시절에 또 분석하는 분석의 툴과 지금 현재 이제 리테일에 있으면서 실전 투자자로 보는 이 분석의 틀이 계속 변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보는데 변해왔었는데 애널리스트 그만두고 제일 큰 충격을 받았을 때가 그 박건영 사장님이랑 일할 때인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그 하루는 제가 이제 그 담당 섹터가 이제 그때 제가 처음에 화학이랑 제약 바이오 쪽을 주로 이제 담당하면서 매니저를 했었는데 제 섹터에서 어떤 회사가 한 20% 정도 이렇게 막 주식이 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박 대표님께서 저를 방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오르는지 한번 알아봐봐라. 그랬는데 제가 뭐 자료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데이터 찾아보고 다 찾아봤는데 별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날 대표님 방에 들어가서 대표님 이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렇게 대답했었어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정말 저는 제가 찾을 수 있는 자료 다 찾아갖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좀 없는 거예요. 그때 사장님이 진짜 대표님 버럭 소리를 지르시면서 화내셨을 것 같았어요. 네. 그러면 저보고 뭐라 그러셨냐면 아니 지금 저 큰 주식이 20%씩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저 주식을 사고 있는 사람은 너보다 바보라서 저거를 사고 있겠냐. 이걸 되게 순화시켜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굉장히 순화해서 많이 얘기하신 순화한 거죠. 거죠. 방송용으로. 이제. 네. 하여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세라는 거는 누군가가 사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저렇게 강한 시세를 내면서 사는 사람이 과연 너보다 저 주식을 몰라서 저걸 하고 있겠냐 하시면서 저한테 딱 두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질문이 지금 20%에도 저 주식을 사고 있는 저 사람이 이걸 더 많이 할 것 같아? 네가 더 많이 할 것 같아? 그래서 저분이 더 많이 하시겠죠? 그랬어요. 네. 그러더니 그 다음에 저한테 주신 미션이 뭐였냐면 네가 알고 있는 걸 보고하지 말고 저 사람이 아는 걸 찾아와라. 근데 약간 이게 선문답 같은데 약간 제 기준에서는 좀 약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저렇게까지 저걸 찾아와야 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범위 내 내가 리서치라는 거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 이슈를 해소를 못했을 때 이거는 내가 모르는 일이야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었는데 나 말고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를 생각해 보라는 개념이 제 기준에서는 되게 신선했어요. 네. 그리고 실제 제가 그 미션을 받고서 진짜 제가 아는 여의도의 모든 진짜 인맥을 다 동원해서 그러니까 뭐 펀드 매니저부터 해갖고
이 종목을 알만한 사람들을 다 이제 서베이를 돌린 거죠. 혹시 이 최근에 이 주식 좀 많이 공부한 투자자가 있냐?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 주식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는 이제 그 뭐 운용사 담당이랑 제가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요? 네, 마침 또 이제 제가 업계에 이제 친한 친구가 다니는 회사였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 친구 통해서 그 너네 회사는 이 종목을 왜 이렇게 좋게 보냐 물어봤는데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이제 별도로 리서치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그제서야 그날 20%씩 오르는 그 시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내용이면은 저 가격에도 살만하구나.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날 이제 그 대표님 방에 가서 이제 그 보고를 드렸죠. 사장님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제서야 이제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리서치 잘했다고 하면서 우리도 이 기업을 투자할지를 지금부터 검토해보자.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저희도 이제 내비 회의를 다시 해가지고 그 종목을 이제 포트에 편입하기로 결정을 하고 저희는 어쨌든 좀 시세가 오른 다음에 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되게 성공적인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날 그냥 그 자리에서 사장님 방에 들어갔다가 제가 찾아봤는데 제 범위 내에서는 없어요. 그리고 나갔으면 아마 그 기업을 투자할 기회는 저희한테 없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관점을 바꿔서 나 말고 나보다 더 이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리서치를 하기 시작하니까 뭐랄까 이 리서치의 범위가 훨씬 넓어진다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존의 어떤 리서치 툴로 쓰던 수단보다 더 다양한 범위의 작업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노하우가 좀 쌓이니까 제가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할 때 안 보였던 부분들이 이제 펀드 매니저에서 리서치를 하면서 좀 새롭게 좀 자각하는 계기가 됐다 그럴까? 근데 사실 그 얘기를 윌리엄 오닐도 책에서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 기본적으로 윌리엄 오닐을 포함한 이런 주도주 하시는 분들이 모든 시세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늘 마음에 가지려고 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시장이 빅데이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참가자가 있고 그 참가자들은 각자가 알고 있는 인사이트와 각자의 정보와 각자의 분석의 결과들을 가지고 매수 매도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그 수백만 개의 행위들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게 지금의 종합주가 지수고 개별 기업들의 주가인데 단순히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시세를 이제 부정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오만한 투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나보다 이 시장을 혹은 나보다 이 기업을 더 이해를 잘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가정을 해야 지금 주가의 하락과 상승이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제가 리서치를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제가 2014년도에 이제 브레인 자산을 이제 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 박 사장님이랑 그 방에서 했던 그 대화가 제 기준에서는 약간 제가 했던 리서치의 좀 방향과 목표를 좀 바꿨던 계기가 됐고 물론 이제 그거를 수행하면서 진짜 뭐 고생도 많이 하고 뭐 진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되게 긍정적인 변화이지 않았을까. 네. 이 업계의 유명한 매니저들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 이한영 본부장도 네. 브레인 그렇죠. 네네네. 저 퇴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갔었죠. 네네. 그래서 제가 브레인 자산 출신의 매니저들을 굉장히 이제 행운하라 생각해요. 네. 그 박 사장님한테 정말 많은 걸 배울 게 있는데 방금 우리 이다수 이사께서 하셨던 거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시냐면 어떤 주식이 올라요. 네. 계속 오르는데 저 주식을 좋다라고 방송에서 막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증권 방송에서 얘기를 해줘요. 이 주식이 그동안에 오른 이유를
이유를 막 자신 있게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모두가 아는 이유를 가지고 들어가서 수익을 내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좀 전에 그 과거 사례를 얘기하면서 저는 그 주식은 먹고 나왔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네. 우리 이다솔 이사가 애널리스트 출신인데도 찾아보니까 모르겠고 네. 주변에 수소문을 했더니 모르겠고 네. 근데 이 업계 펀드 매니저 200명 중에 한두 명이 알던 내용을 그렇죠. 네. 파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늘 10명 중에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7번째, 8번째 이 주식을 사는 사람인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달린다라고 늘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제가 투자의 본질에서 써놨잖아요. 네.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쵸. 기업의 가치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네. 그런 측면에서 대중들이 뭐 저도 원오버 대중이니까 그렇죠. 우리도 대중의 한 명이잖아요. 펀드 매니저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도 잘 모르는데 시장이 뭔가를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 그렇죠. 강한 시세가.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 강한 시세가 올라갈 때 뉴스를 찾아보고 이거 왜 오르지? 이유도 없이 오르네 하고 거기서 팔아요. 그쵸. 대부분은. 네. 네. 대부분은 거기서 팔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좋은 주식인데 떨어지는 이유가 시장에 나오지 않았는데 거기서 사요. 그렇죠. 떨어지니까 사고 올라가니까 팔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도 매수를 할 때 반드시 뉴스를 체크하거든요. 네. 내가 이 강한 시세가 어디서 뭔가 뉴스가 나와서 계약건이 나와가지고 모두가 다 아는 뉴스에 사람들이 사면서 시세가 올라가고 있으면 이건 뉴스 이미 다 아는 반영이 됐고. 반영이 되고 있네 하면서 그냥 접어버려요. 근데 도대체 왜 오르는지 모르는 주식 같은 경우에 그런 거를 갖다가 나름대로 이제 막 고민을 해보고 거기서 지금 굉장히 아주 주식하면서 제일 중요한 걸 네. 그 사장님한테 배우신 게 아닌가. 그때 그 경험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그 브레인 그 같은 경우 박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주가는 이익의 함수고 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은 결국 주가가 그 이익을 반영하게 돼 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성장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공통적인 이제 그 목표들인데 근데 한 번은 그런 대화를 제가 포트폴리오를 짜다가 한 적이 있었던 게 어떤 기업이 이제 되게 잘 가고 있었는데 제가 좀 줄여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렸어요. 왜 줄여야 되냐 그랬더니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대체 뭐 밸류에이션이 어쩌고 뭐 과거 시기를 어쩌고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돌아온 질문 딱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익이 어떻게 되니? 늡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성장하는 산업의 이익의 상단을 왜 네가 정하냐? 매니저가 펀드 매니저가 뭐라고? 아니 이익이 얼마 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네. 네가 이익이 얼마 날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네가 왜 상단을 상단이 미리 예단하냐? 이익은 늘어나는데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올라갔으니까 예. 이 상단 밸류에이션 상단 지금에서는 좀 비중 조절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이제 그 의견을 드렸는데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펀드 매니저는 어쨌든 직접 기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의 어떤 그 현상들을 우리가 관찰하고 해석하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제 3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건데 실제 어떤 산업이 올라갈 때 물 들어올 때 보면 항상 늘 사람이 시장이 예측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거나 시장이 예측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꺼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주가가 이게 사이클이 생기는 건데 이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근데 그때 그 주식을 어떻게 됐냐면 제가 지금 정도 줄여야겠다 판단했던 그 이익 추정치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 몇 분기 동안.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 당시 판단했을 때 기준으로는 저는 밸류에이션 다 찼다고 생각했는데 한 2, 3분기 지나서 나온 추정치 기준으로 하면 그때도 싼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하셨던 얘기들이
기본적으로 이익이 성장하는 구간에서는 산업이 일단 성장하는 속도, 그러니까 산업의 성장을 봐야지 단순히 가격이 왔다고 그래서 산업이 꺾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산업의 성장이 꺾이냐.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선우냐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이 성장하고 이익이 성장하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주가가 이미 올랐으니 팔자라는 얘기는 산업이 이제 주가가 올랐으니까 반영했다 생각한 건데, 그때도 산업은 계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그 어떤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여의도에 있는 매니저가 판단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너는 밸류에이션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산업의 성장 속도가 유지될 수 있냐, 혹은 더 확산될 수 있냐, 그거에 더 초점을 맞추라고 그때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맞았던 거죠, 이제. 그게 피터 린치 책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피터 린치가 텐베거 주식을 놓친 이유를 열거하면서 이 정도면 이제 비싸다 라고 해서 팔았다가 2배 먹고 팔았는데 10배 간 주식들, 그런 거에 대한 자기 반성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산업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있는 상태에서는 팔면 안 되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었더라고요. 그렇죠. 피터 책에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산업의 성장세가 꺾이는 거. 근데 저는 거기다가 이제 좀 하나 더 붙이는 게, 이 산업의 성장세가 좋은 거는 아는데 대중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을 때는 먹을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매니저들이 모두 알고 시장에서 방송에서 이 주식이 좋다.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2019년도 5G 같은 경우, 이제 전 국민이 그때 뭐 말 그대로 컨빅션을 가진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5G 투자는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니까. 그렇죠. 근데 지난주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5G 투자가 2020년, 21년 가면서 오히려 투자가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산업의 성장과 산업의 이 꺾임을 예측한다는 게 참 힘들고, 그게 꺾이는 걸 보면서는 또 미리 너무 예단을 하고 있다 보면 거죠. 내 생각을 잘 못 바꾸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터 린치도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저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좋은 걸 모두가 다 아는 상황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 해서 파는 건데, 아무튼 크게 아주 좋은 거 2가지를 배우셨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펀드 매니저 생활하면서 그때 박 사장님이 어쨌든 그 업무량, 본인이 워낙 업무량을 많이 하시고 또 본인이 리서치를 많이, 본인이 늘 이 시장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엄청 이렇게 막 편하게 일하는 그런 회사는 아닌데, 일을 되게 많이 하면서 어떤 저한테는 되게 좀 더 글을 쓰던 애널리스트에서 좀 더 이렇게 투자자에 가까운 좀 시각을 갖게 되는 되게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박 사장님을 되게 존경하는 이유가, 되게 친하시잖아요, 지금. 왜냐면 존경하니까. 존경하는 이유가 새벽 2시에도 그 직원들 단톡방에 질문을 하신다면서요. 네, 그런 경우 좀. 그러면 또 그 새벽 2시에도 답변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답변하는 사람 중에 우리 이다술 이사가 새벽 4시나 2시에도 그 답변을 많이 하더라. 브레인 면접 볼 때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브레인 면접 볼 때 1시간 40분, 2시간? 그때 제가 처음 이제 애널 하다가 브레인 면접 볼 때, 그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어쨌든 보통 면접이라는 게 면접 보는 사람에 대한 이제 얘기하고 좀 형식적인 절차들이 있잖아요. 보통은 면접을 보면 제가 이다술 이사를 뽑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면접을 하면 그 2시간 동안 최대한 이다술 이사가 어떤 사람인지 자꾸 말을 시켜서 물어보고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의 인성과 실력을 판단하려고 할 건데, 반대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터뷰를 이제 했는데, 아마 지나고 나 생각인데 어느 정도 이제 좀 뽑겠다고 마음을 생각을 하셨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체크하고 물어보셨는데, 보통 그러면 이제 면접이 거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저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이제 물어보시고 또 이제 질문하시고 끝나고 이제 약간 뭐 면접이 끝나는 건가 하는 시점부터 이제 뭔가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시장에 대한 뷰를 이렇게 얘기하시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본인이 생각하는 시장과 섹터에 대한 얘기를 약간 정말 뭐랄까 초롱초롱한 눈으로 하신다 그럴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냥 증권사 다니며 생각했던 사장님의 이미지보다 초롱초롱이 아니고 신들린 사람처럼 얘기하죠. 뭔가 이렇게 그 회사의 사장님의 눈빛이 아니라 정말 현업에 있는 펀드 매니저 선배의 눈빛으로 그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또 기억났던 게 와이프가 이제 면접 갔다 와서 면접 어땠냐고 그러는데 제가 딱 했던 답변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회사는 주식 하나는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 사장님이 그렇게 어쨌든 주식에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그 밑에 있는 직원이 딴짓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이직 갈 때 그게 되게 필요했었거든요. 뭔가 내가 커리어를 전환하면서 조금 더 내가 이 투자라는 세계에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는 좀 원했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 그런 대화들이 저한테는 결과적으로 도움이 됐죠. 예. 굉장히 완곡하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저한테 사석에서 얘기하기로는 면접 보고 와서 저 사람은 주식에 미친 사람이구나. 그죠. 예. 예. 저렇게 주식에 미친 사람한테 가서 내가 주식을 배워야 되겠다.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맞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불광불급이라고 그죠. 미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 업계 이 주식의 대가들을 보면 그 지난주 이한영 본부장이 모시고 있는 장 회장님도 그렇고 뭐 에세플러스의 우리 강 회장님도 그렇고 그냥 주식에 미쳐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 것 보면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제가 그 업계에 쭉 있으면서 운용사를 차려서 일가를 이루신 분들도 그렇고 제가 현업에서 만나던 소위 전업 투자자들 계시잖아요. 그 소위 좀 진짜 주식으로 시작해서 전업 투자로만 큰 부를 일구신 분들을 제가 몇 분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도 보면 되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각자의 어떤 투자 철학과 뭐 방향과 이런 거 다 다른데 공통점은 저렇게까지 몰입을 해야 저 돈을 버는구나. 그거는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일반 투자자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훨씬 더 자기의 에너지를 다 혼신의 힘을 쏟아가지고 그 투자 활동에 에너지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그런 분들 뵐 때마다 반면교사가 되죠. 그러니까 약간 가끔 좀 지치고 좀 힘들 때도 그런 거잖아요. 아니 저렇게 좀 일가를 이루시고 나보다 훨씬 부를 이루신 저분들도 저렇게 열심히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지금 지쳐있나 약간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분들을 주변에 이제 많이 알다 보니까 뭐 제야의 고수, 제도권의 고수 그런 분들의 다 공통점이에요. 공통점이고 정말 우리 방송에 또 안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분은 이제 항상 이제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제일 아침 일찍 이렇게 출근을 하시는 분인데 저랑 같이 일은 안 했지만 밤에 빨리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본인이 그동안에 막 또 공부해보고 한 주식 사고 팔아야 되니까 그게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래서 아침마다 맨날 그렇게 새벽같이 회사를 출근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운영했던 펀드도 되게 성과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업계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이 주식 시장이 엄청난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저는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이 IQ 2만이다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죠. 방금 같은 그런 주식 천재들, 주식 고수들이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 IQ 또 다 더해보면 진짜 2만인지 20만인지 200만인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시장이 주는 메시지를 늘 캐치하려고 그러고 오늘 두 가지 이제 또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시장이 아주 모르고 있을 때 도대체 저 시세가 저렇게 강한 걸 왜 움직이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를 때 내가 리서치를 해서 알아내는 거. 네. 그리고 주도주는 반드시 실적을 동반하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오늘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하루 일과는 보통 어떻게 되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증권사 대부분 내지는 뭐 펀드매 대부분 비슷하실 텐데 아침에 이제 와서 회의하고 장 준비하고 장중에는 보통 이제 9시부터 10시 사이에는 보통 이제 그날 제일 좀 시세가 좀 세게 올라오는 것들 좀 관찰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는 얘네들이 왜 시세가 강한지를 또 이제 찾으러 다니는 이제 리서치하는 과정.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평소에 좀 공부가 돼 있는 것들은 이제 매매에 반영을 하고 제가 이제 좀 공부가 안 돼 있는 것들은 좀 빨리 캐치를 해서 포트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 거의 그 반복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같이 팀원들이랑 회의하고 장 준비하고 장중에는 이제 좀 시세 강한 것들 훑어보고 또 이제 그 중에 이제 이유가 있는 것들 찾고 그리고 이제 장 끝나면은 보통 뭐 사람들 만나러 가거나 혹은 이제 요새는 이제 그 펀드 매니저 할 때는 탐방을 많이 갔는데 리테일은 상대적으로 뭐 탐방은 좀 기관만큼 다니진 않아서 주로 이제 장 끝나고서는 이제 탐방을 갔다 오신 분들을 많이 좀 전화를 하든지 뭐 만나든지 해서 이제 기업들 얘기를 좀 들으려고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퇴근해서 집에서는 이제 가정생활 하다가 이제 그날 저녁에 주요 뉴스들이나 뭐 레포트 나온 거 있으면 챙겨서 보고 거의 그냥 이 루틴인 것 같아요. 아침 회의를 몇 명이 들어오세요? 저희는 뭐 지금 이제 요새는 이제 코로나 저기 때문에 또 대면 회의가 조금 좀 제약들이 있긴 한데 보통은 뭐 10명 내외. 또 선수분들이 10명이나 모여서 이렇게 네네. 아침마다 또 회의를 하시는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예, 우리 이다수 이사님을 보면 대학교 때에서 군대를 가면서 그런 이과적인 공부를 가지고 계시다가 주식을 군대를 가면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근데 대학교 때부터 좀 인문학적인 이런 문과적인 거에 대해서 또 관심도 많고 네. 그러면서 굉장히 차곡차곡 다져진 그 대지 삼형제에서 벽돌로 집을 짓는 네. 그런 대지 삼형제 중에 한 명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대기만성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일치월장 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박세익과 차 한잔 합시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